안녕하세요. 제이슨 류단넷 류청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입니다. 먼저 시승하는 차는 마칸 4S입니다. 실내 디자인은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쓰였다라는 점을 제외하면은 요즘 나오고 있는 포르쉐 차들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디자인 요소들, 구성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순수 전기차다 보니 센터 콘솔, 대시보드에서 콘솔 박스까지 이어지는 이 센터 콘솔 부분에 좀 변화가 있는데요. 공기 조절 장치와 기본적인 이 시트 관련된 통풍, 열선 이런 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패널이 소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햅틱 피드백이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 공간이 남게 되고, 원래는 이제 뭐 서스펜션이라든지 배기음이라든지 내연기관 모델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대부분 이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에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콘솔에 배치된 이 장치는 공기 조절, 그리고 사용자가 경험하게 되는 환경에 관련된 것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공간이 비어 있고요. 컵홀더의 자리를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빈 공간으로 마련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은 다른 포르쉐 차들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포르쉐를 이미 접했던 분들은 아마 익숙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스포크가 좀 가는 형태, 직선 형태로 되어 있고,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얼도 이 오른쪽 스포크 아래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지름이라든가 림 굵기 이런 부분들은 무난한 편이고요. 스티어링 휠 너머로 보이는 계기판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원형 계기가 크게 표시되고, 좌우에 있는 원형 계기는 조금 사이즈가 작은, 그래서 스티어링 휠의 이 위쪽 빈 공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가운데가 온폭 파여 있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색상, 해상도, 애니메이션이 되는 속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빠른 편이고요. 다양한 옵션들을 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포르쉐라면은 당연히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추가할 수 있는 여지들은 많이 있지만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에는 옵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옵션으로 추가된 금액만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2천만 원 정도 기본형에서 추가가 됐는데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지 않고 마칸 일렉트릭이 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동반석 디스플레이도 이 시승차에는 달려있지 않습니다. 포르쉐 드라이버 익스피리언스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환경들을 상당히 화려하게 꾸며놨다는 것을 최근 들어서 포르쉐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시승차에는 달려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저희가 시승하는 차에는 지금 그런 것들은 달려있지가 않네요.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세대보다 길 방향으로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휠베이스도 많이 길어지고 차체도 길어졌고요. 그렇게 늘어난 여유 공간은 대부분 이제 뒷좌석 공간으로 할애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여유 공간이 더 넉넉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뒷좌석 탑승자가 되겠죠. 앞좌석 공간도 이전 세대 마칸에서도 이렇게 답답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조금 더 여유가 더 커진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특히나 저처럼 좀 앉은 키가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 공간의 여유가 더 확 와닿는 그런 편인데요. 마칸 EV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차체 아래쪽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도 바닥이 높은 편인데도 시트 높이를 조금 낮춘 덕분에 조금 더 일반 승용차, 일반 스포츠카에 가까운 그런 좌석 높이를 갖고는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머리 위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파노라마 선루프가 설치가 돼 있어서 머리 공간을 어느 정도 차지를 하는데도 앉았을 때 머리 공간에 여유가 충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시트는 포르쉐 스타일대로 몸을 잘 감싸주는, 그러면서도 약간 쿠션이 탄탄한 느낌을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등받이가 헤드레스트 쪽까지 올라가 있는 헤드레스트 일체형처럼 보이는 그런 시트인데요.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포르쉐는 대부분 그렇지만은 이 쿠션의 어떤 푹신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굴곡을 통해서 몸의 어떤 자재를 편안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설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번 마칸 일렉트릭에서도 같은 개념의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이 일반 모델들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대시보드 위에 이 크로노그래프 스타일의 계기가 하나 더 올라가는, 그러면서 조금 더 성능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옵션으로 마련되어 있었던 게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인데요. 지금은 거의 기본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론치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속에 좀 짜릿함을 더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번 시승 일반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시승이기 때문에 써볼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최근 나오는 모델들 대부분 그렇듯이 사용자의 어떤 인터페이스, 여러 가지 조작할 수 있는 기능들을 손을 움직여서 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들 대부분 터치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센터 콘솔에 있는 공기 조절 장치뿐만 아니라 이 오버헤드 콘솔에 있는 기능들도 터치 인식을 해서 조절이 되는 그런 식의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조금 작아 보이긴 하는데 프레임리스 스타일이라서 프레임이 있는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룸미러만큼의 보이는 면적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룸미러는 쓰이지 않고 있고요. 어두운 곳에서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켜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좀 간접 조명식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조금 직접 조명에 가까운 식으로 처리를 해놓은 분들이 좀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차의 주행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 좀 기능성도 함께 가지고 있고요. 마칸 일렉트릭은 포르쉐 브랜드 모델로는 처음으로 폭스바겐 그룹의 PP 플랫폼, 프리미엄 플랫폼 일렉트릭의 머리글자죠. 이 PP 플랫폼을 쓴 포르쉐 브랜드의 첫 모델입니다. 아우디 Q6와 여러 부분을 공유를 하지만은 포르쉐의 특성에 맞게 많은 부분이 또 변형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죠. 마칸 일렉트릭은 4가지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마칸 처음으로 후륜구동 앞쪽에 전기모터가 없는 그런 구성의 마칸이 있고, 사륜구동 모델인 마칸4, 사륜구동의 고성능 모델인 마칸4S, 사륜구동의 초고성능 모델인 마칸 터보, 이렇게 4가지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마칸4S고요. 포르쉐가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신기하게도 동력원의 최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마칸부터 마칸 터보까지 300마력대, 400마력대, 500마력대, 600마력대의 출력을 냅니다. 부스트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의 기존의 출력 수치고요. 그래서 지금 시승하고 있는 마칸 4S 같은 경우에는 부스트 모드를 사용을 했을 때의 최고 출력이 516마력입니다. 사실 일상적으로 주행을 할 때는 그만큼 높은 출력을 실감한 거나 아니면 뽑아내는 그런 것들이 사실 큰 의미는 없죠. 하지만 포르쉐는 아무래도 스포츠카 브랜드인 만큼 스포츠성에 가장 좀 체감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가속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가속을 하기 위해서
큰 힘을 내야 될 때에는 연료 분사량을 늘리는 식으로 해서 출력을 높게 가져가는, 토크를 높게 가져가는 그런 세팅을 하게 되는데, 전기차에서는 이 모터가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 배터리에서 많은 양의 그리고 높은 전압의 전기를 모터 쪽으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칸과 마찬가지로 이 BP 플랫폼을 사용하는 마칸 일렉트릭에서도 800V 아키텍처를 쓰고 있죠. 전압이 높기도 하지만은 전류도 그만큼 잘 흘러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은 수준, 상당히 고성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식의 펄스 인버터, 그 배터리의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펄스 인버터를 또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빨리 전류를 강력한 전기 에너지를 전기 모터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타이칸처럼 2단 변속기 구성을 쓰지 않고 그냥 감속 기어를 쓰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가속에 도움을 주고, 필요할 때는 또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출력이 뒷받침되는 내연기관차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지금 시속 한 100km 고속도로의 제한속도 부분의 영역에서 가속을 할 때에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가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에서는 이제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가속감이 좀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속도 영역, 100km,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뭐 150, 200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 영역에서는 전혀 가속에서는 아쉬운 점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4륜구동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안정적으로 빠르게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본적인 밑바탕은 갖춰진 셈이고요. 4륜구동 방식, 앞뒤 차축에 모터를 하나씩 배치를 해서 네 바퀴 모두의 구동력이 전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은, 기본적인 설정은 뒷바퀴 굴림차의 특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스티어링 반응이 조금 더 민첩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 시스템, 전기 관련된 시스템들을 대부분 뒷차축 주변에 몰아놨기 때문에 뒷바퀴로 더 많은 동력이 전달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접지력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무게 배분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4륜구동 모델들 대부분이 앞쪽보다는 뒤쪽에 조금 더 무게가 많이 실리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보통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 스티어링 휠 뒤에 패들이 있어서 패드를 조절을 해서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차들이 많은데, 지금 타고 있는 마칸 일렉트릭의 4S 버전에는 적으로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에 차량 설정을 통해 들어가서 온오프 방식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회생제동의 강도를 좀 강하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서 주로 쓰게 되어 있지만은, 아무래도 좀 고속주행을 많이 하게 되는 성격의 차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 회생제동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타력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렇게 설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뗐을 때 회생제동이 아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 물론 내연기관차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을 했을 때 속도가 줄어드는 그런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타력 주행을 하면서 속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그런 정도의 회생제동만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을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공기역학적인 차체 형태를
공기역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효율을 높이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기는 했는데요. 그런 점을 우려를 했을 때 오늘처럼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날 시속 120km 정도 속도 영역에서 약간의 바람 소리가 좀 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 달리는 이런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실내가 막 아주 조용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타이어가 좀 접지면이 좀 넓은 편이기도 하고, 의외로 좀 접촉 소음보다는 이 바퀴 쪽에서 좀 울리는 듯한 그런 소음이 실내로 좀 전달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탄탄하면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움직임이 함께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안정감 위주의 탄탄한 세팅이기는 하지만은 큰 요철에서는 부드럽게 반응을 하고 자잘한 요철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직접적으로 요철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노면 상태를 운전자가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을 전달을 합니다. 차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움직임 자체는 상당히 좀 세련되게 잘 다듬어 놨는데, 아무래도 이게 승차감 위주의 고급차가 아니다 보니까 어댑티브 서스펜션을 갖춰 놨는데도 그런 부분들, 자잘한 부분들의 진동들은 어느 정도 전달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동반석에서는 조금 더 좀 또렷하게 느껴졌던 점이 이 엉덩이를 타고 올라오는 진동들, 특히 좌우의 요철이 좀 다른 부분들을 지날 때 차체를 치고 올라오는 그런 충격들이 어느 정도는 좀 또렷하게 시트 쪽으로 해서 전달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아쉽게 느껴지고요. 대개는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팩이 구조체 역할을 해서 비틀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차체의 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의외로 막한 일렉트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뒤쪽에서는 좀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의 승차감은 나쁘지 않지만 뭔가 좀 섬세한 조율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스포츠카 브랜드로서 승차감보다는 핸들링에 초점을 맞춘 그런 특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지나왔던 약간의 꼬불꼬불한 구간에서 이 코너링 중에 약간 차체 뒤쪽이 살짝 튀면서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걸로 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조율이 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드라이브 모드를 노멀 모드로 계속해서 주행을 했었는데, 이제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드를 바꿨을 때 조금 특이하게 느껴지는 점이,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이 차체가 낮아지는 이 스포츠 모드가 좀 더 편안하게, 그러니까 노멀 모드에서 조금 거칠게 느껴졌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차분하고 안정감 있게 느껴집니다. 가속 반응이 조금 더 빨라진 것들도 모드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또 이 부드러운, 조금 더 여유 있는 승차감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해 놓은 노멀 모드의 서스펜션 세팅보다는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조금 더 억제하면서 세밀하게 조절을 하는 이 스포트 모드가 이 서스펜션과 궁합이 더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꼬불꼬불한 와인딩 로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냥 포르쉐를 시승하면서 항상 좀 기대를 하게 되는 코너링의 재미, 이런 부분들을 느껴볼 수 있는 코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전기차의 4륜구동 시스템까지 갖춘 차라고 생각을 하면은 코너링에서 조금 안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다라는 점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코너링을 할 수는 있지만은
코너에서 브레이킹 할 때 이제 무게중심 이동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스펜션 그리고 구동계 특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뒷받침이 돼야 충분히 스포티하게 코너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기차로 갈수록 여러 가지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까지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전자제어 장치들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 알맞은 시간에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포르쉐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마칸 일렉트릭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차체가 낮고 또 무게중심도 더 낮게 설계한 타이칸과는 다르게 마칸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차고가 좀 더 높은 SUV 스타일의 차죠. 그리고 어느 정도 다양한 노면 조건을 고려를 해서 차고도 어느 정도 높게 만든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잡는 것들이 조금 더 어려운 과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특별하게 허술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은 느껴지지 않네요. 어쨌든 어느 정도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코너들을 지나고 있는 동안에도 시트가 몸을 아주 잘 잡아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잘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그런 측면은 있네요. 이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이 액셀러레이터를 미세하게 조절을 해서 차의 방향을 스티어링 휠과 함께 조절하는 그런 재미를 어느 정도 구현을 해놓고 있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놨다면은 조금 더 페이스를 높여서 달릴 때 제대로 된 후륜구동차에서 스포츠 주행을 즐길 때처럼 차를 어느 정도 스티어링 휠로 방향을 잡아놓고 액셀러레이터로 컨트롤을 하면서 가속을 쭉 이어나가면서 코너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전 재미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노멀 모드로 했을 때는 거의 들리지 않는 가상의 주행음 이런 것들도 스포트 모드에서는 자동으로 켜지게 되고, 그래서 가속하는 정도 그리고 속도의 변화 이런 거를 소리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좀 속도가 올라가고 가속을 좀 더 화끈하게 하게 되면은 약간은 엔진 소리와 비슷한 그런 톤의 소리가 나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좀 디지털 소리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톤의 소리가 나는 게 아주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지금 내리막길에서 액셀러레이터, 브레이크 페달 아무것도 밟지 않고 회생제동을 한 상태로 좀 내려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가장 높은 곳에서 봤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307km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내려오는 동안에 313km까지 늘어났습니다. 회생제동의 효율이 상당히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조금 더 내려왔는데 또 1km가 늘어났고요. 또 1km 늘어나서 315km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전을 한 에너지를 또 스포티하게 달리면서 써먹는 거죠. 살짝 와인딩 구간도 달려보고 오르막과 내리막을 달리면서 회생제동의 특성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칸 OS의 시승을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마칸 터보를 시승을 하면서 또 차이점이 어떤 것이 느껴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칸 4S 시승을 마무리한 시점 기준으로 배터리 잔량은 67%, 잔여 배터리 양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316km로 나옵니다. 제가 운전하기 전부터 합산을 해서 달린 거리는 169.6km고요. 에너지 소비량은 100km당 18.5kWh입니다.
마칸 4S에 이어서 마칸 터보를 시승합니다. 자, 이제 마칸 터보로 차를 갈아탔습니다. 마칸 터보 기본적으로는 아까 시승했던 마칸 4S와 뼈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거의 같죠.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좀 더 출력이 높은 이 전기 모터 구성, 그리고 한층 더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전류를 내보내는 펄스 인버터를 쓴다, 그런 정도를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더 많이 들어간 것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편의 장비 같은 옵션들 외에도 이 주행 특성에 관련된 옵션들도 많이 추가가 됐고요. 차도 마찬가지로 아까 탔던 마칸 4S와 마찬가지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장비 수준은 훨씬 더 높습니다. 대형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동반석에는 동반석 스크린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동반석 스크린은 운전석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마칸 4S 같은 경우에는 동반석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앞쪽에 대시보드 부분이 약간 굴곡을 준 패널이 들어가 있었는데, 동반석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지금의 마칸 터보에는 이 가운데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스크린과 이 나란한 평면상의 비슷한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는 조금 더 얇은, 좀 더 스포티한 스타일의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헤드레스트 일체형이고 헤드레스트가 고정되어 있는 스타일의 시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쿠션이라든가 굴곡 이런 부분은 거의 같고요. 그래서 탄탄한 쿠션 바탕으로 굴곡의 자연스러움을 통해서 몸을 잡아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장재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내장재를 썼고요. 승차에 달린 휠은 마칸 4S에 들어간 것보다 조금 더 큰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차 쪽의 전기 모터보다 뒷차 쪽 전기 모터가 더 출력이 높은, 그리고 토크도 더 강력한 세팅으로 되어 있는 후륜구동차의 특성을 조금 더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동력계 구성을 갖춰놓고 있고, 부스트 모드 때는 이제 600마력이 넘는 최고 출력을 내고, 부스트 모드 쓰지 않았을 때에는 584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는 그런 파워트레인입니다.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도 kgm 단위로 따지면 100kgm가 넘죠. 상당히 높은 토크를 내는데, 그래서 최고 출력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당연하겠지만은 시속 100km 가속 시간, 론치 컨트롤을 썼을 때 3.3초면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냅니다. 상당히 무거운 차체를 고려를 했을 때 대단한 성능인 거죠.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시트 포지션이 조금은 4S하고 좀 다르게 잡아야 됩니다. 시트가 조금 더 쿠션이 얇은 느낌이어서 자세를 잡는 게 또 많이 다르네요. 어쨌든 강력한 출력을 빠르게 반응해서 뽑아내는 차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엑셀러레이터 조작을 조금 잘못하게 되면은 물컥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일반 노멀 모드로 운전을 할 때에는 그런 현상은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 매끄럽게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정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속이 이루어지고요. 포르쉐에서는 전기차에서도 내연기관차의 어떤 주행 감각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동력계를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특성들을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다른 기자분들과 좀 얘기를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내연기관차의 맛과는 좀 많이 다른 편입니다. 내연기관차들이 어떤 음료수에 설탕을 집어넣은 그런 느낌이라면은 마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싱거운 느낌이랄까요? 뭔가 이 자극적인 느낌이 거의 들지 않는
그런 측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스파탐 같은 그런 인공감미료로 뭔가 그런 색깔을 낸다라는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느낌도 좀 아닌 것 같고요. 시원시원하게 잘 달리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런 느낌에서 자극을 느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6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내는 차에서 그런 맛을 느끼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참 신기한 느낌이죠. 이 타이칸 터보를 탔을 때하고도 또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타이칸은 좀 뭐랄까 전기차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뭔가 포르쉐의 전통적인 느낌도 어느 정도 살린 그런 감각이 있었다면은 마칸에서는 조금 좀 그런 부분들을 느끼기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칸은 포르쉐 전체 모델 가운데에서 어떤 정통적인 포르쉐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그런 특성들의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들이 많이 사는 모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조금 더 포르쉐를 좋아하고 그래서 포르쉐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선택은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좀 더 보편적인 취향, 성향에 가까운 소비자들이 많이 사는 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에서도 같은 세그먼트, 같은 비슷한 그런 소비자군을 대상으로 놓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포르쉐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보편성을 부여를 한 게 아니라 보편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차를 개발해 놓고 거기에다가 포르쉐의 색깔을 입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물론 라인업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인 터보에서는 그런 포르쉐 고유의 특성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오늘 같은 이 시승 환경에서는 그런 점들을 좀 느끼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마칸 일렉트릭 라인업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을 타고 있지만은 눈여겨 살펴보게 되는 부분은 이 새로운 포르쉐의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환경의 새로운 기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동반석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반석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그 가속도를 나타내는 G미터라든가 주행 관련된 정보들도 볼 수 있지만은 주로 이제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능 그런 쪽을 주로 보게 되겠죠. 물론 내비게이션도 볼 수 있고 포르쉐 앱이나 서드파티 앱을 따로 설치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기능들을 주로 쓰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기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동반석에 앉은 사람의 어떤 체형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스크린 일부가 좀 흐리게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밝기는 분명하고 해상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주행 중에 동반석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기능을 사용하기에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본적인 정보들, 운전에 관련된 정보들이 잘 표시가 되고 주행 관련된 정보들, ABS 기능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에 관한 정보들이 표시가 됩니다. 상당히 넓게 표시가 되고 필요한 정보들만 간략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는 경고든 아이콘이 뜨는데 그 아이콘이 앞차의 움직임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차로를 지정을 해주는 걸 보면은 지켜야 될 차로를 처음에는 이제 멀리서 표시해 주다가 확실하게 그 부분을 지켜야 되는 부분으로 오면은 이제 가까워지는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식으로 화살표가 바뀌면서 날아가 버리는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도 좀 재미있게 구현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든가 사용자 경험, 환경 등들을 많이 신경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센터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애니메이션 그리고 메뉴 그 선택에 전환되는 그런 화면의 매끄러움, 전환의 매끄러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조금 반응이 느린 것들도 메뉴를 전환할 때 간혹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답답할 정도는 아니고요. 필요한 기능들, 주로 쓰는 기능들은 이제 바로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운전자 가까운 쪽으로 배치를 해놓고 나머지 기능들을 바깥쪽으로 배치를 해놓은 이런 화면 구성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마칸 4S를 탔을 때보다 주행 모드를 노멀 모드로 놨을 때 기본적인 승차감부터 약간은 좀 더 탄탄한 느낌이 듭니다. 타이어의 편평기라든가 너비 이런 분들의 차이에서도 비롯되는 게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이 만들어내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조금 더 조여진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안정감도 높아지긴 했지만은 오히려 승차감이 좀 더 스포티한 느낌과 잘 어울리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칸 4S에서도 그랬지만은 이 마칸 터보에서도 서스펜션 세팅이 일반 모드일 때보다 서스펜션의 지상고를 낮춰서 조금 더 탄탄한 승차감을 만들었을 때가 좀 더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점이 공통점으로 느껴지고요. 그런 점에서 포르쉐가 역시 스포츠카 브랜드구나, 스포츠카에 걸맞는 그런 특성으로 주행 모드를 설정을 했을 때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승차감이나 핸들링을 보여주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이제 브레이크 필인데요. 전기차에서는 회생제동 기능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의 부담이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적은 게 사실이긴 하지만은 좀 스포츠 주행을 많이 하는 스포츠 성격의 차들에서는 그래도 브레이크도 좀 강력하게 설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향이죠. 물론 이 마칸의 브레이크도 강력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조금 초반에 브레이크 반응 이런 분들은 좀 부드럽게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원하는 만큼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페달을 깊이 밟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밟게 되면은 생각한 만큼보다는 속도가 천천히 줄어들기 때문에 정지하기 직전에 가서 좀 많이 밟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차에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페달을 밟게 되면 큰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그 부분은 회생제동의 강도를 온오프로만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좀 그런 어색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이 요철을 만났을 때 마칸 4S 아까 시승했던 차 같은 경우에는 차체 뒤쪽이 약간 충격이 좀 너무 직설적으로 전달이 되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은 지금 타고 있는 마칸 터보에서는 그런 느낌이 훨씬 더 적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거죠. 지금 시승하고 있는 마칸 터보 같은 경우에는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설정을 해서 조금 더 탄탄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확실히 그런 현상은 적습니다. 특히 이제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는 동안에 요철을 만났을 때 차가 튀는 느낌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더 적고요. 더 위급 트림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더 편안한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자동차 메이커 또는 자동차 그룹 이런 데에서 새로 만든 플랫폼을 처음 적용하는 모델에서는 뭔가 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좀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어쨌든 전기차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고 타이칸을 통해서 전기차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고 새 플랫폼에서도 어떤 그런 타이칸을 통해서 얻었던 경험들, 노하우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새 플랫폼으로 만든 첫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괜찮은 구성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주행 감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갖춘 차가 나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코너에서도 상당히 롤링이 적은 게 느껴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서스펜션과 타이어에게 좀 많은 무리가 가게 만드는 그런 요소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라도 포르쉐의 그동안에 쌓아왔던 명성에 흠집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율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토크 벡터링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민첩함을 도울 수 있는 기술들을 더 추가를 해서 더 나은 핸들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팅을 만들어낸 거죠. 어쨌든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어떤 소비자들에게 설득을 하고 소구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맞는 방향으로 뭐 보편적인 성향의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구현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뭐 사람들이 포르쉐에서 기대를 하게 되는 약간 스포티한 느낌, 그런 것들도 아쉽지 않게 갖춘 모델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좀 싱거운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그건 약간 전통적인 포르쉐를 좋아해왔던 제 입장에서의, 제 관점에서의 평가고, 자동차 마니아가 아니라 어떤 평범한 그런 소비자들이 이 차를 경험을 하고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스포티하면서도 실용적이고 두루두루 좀 포용력을 가진 차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한 단계 나아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연량은 33% 남았고요. 남은 배터리로 갈 수 있는 거리는 150km입니다. 오늘 전체 주행하는 동안 20.1kWh 100km 있고요. 지금까지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을 만나봤습니다. 제이슨 요단의 류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차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